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은 5월 10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입니다. 이제 어린이도 어버이도 그리고 성년도 스승도 학생도 모두 다 가정의 달이라 해서 즐겁게 지내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의 달, 어린이와 어버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쪽방촌 남자들입니다. 쪽방에 왜 남자들이 많을까? 그 생각입니다. 쪽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두세 평 되는 화장실이나 기타 어떤 부속실 없이, 베란다 이런 거 없이 방만 딱 있는, 그리고 거기서 밥만 겨우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두세 평 방을 말합니다. 제가 키가 지금 180 안팎입니다. 178이거든요. 이 팔을 뻗쳤을 때 1m 80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사방 1m 80, 1m 80, 그게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웠을 때 2명 누우면 그 자리가 2평쯤 되겠습니다. 되게 식탁이나 책상 같은 거, 큰 거, 식탁 같은 거 한 4개 안팎을 붙여놓으면 한 평 가까이 될 겁니다. 작은 것은. 그런데 그 두세 평 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공식적으로는 한 6,500 안팎 그렇게 합니다. 주로 서울이고, 그리고 스스로 쪽방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면 그 비주택이라고 해서 뭐 고시원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여인숙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나는 쪽방에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자면은 약 7만 안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는 스스로 원룸 같은 것까지도 쪽방이라 생각해서 한 20만, 30만 안팎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자가 얼마냐 하면 어떤 사람은 10억이면 부자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한테 조사하면 한 50억 안팎이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쪽방에 대한 개념도 여러 가지인데, 대체로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숫자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2, 3평 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는 자기를 좀 낮추는 측면도 있고 자기가 사는 곳을 낮추는 측면도 있어서 나는 쪽방 신세다. 옥탑방이든 고시원이든 이거 주방이나 화장실이 딸렸다 하더라도 이거 방 하나에 겨우 나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몇 개 들여놓으면은 꽉 차는 곳, 그런 이게 쪽방이지 무엇이 쪽방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6,500 안팎 존재하는 쪽방에는 누가 살까?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5% 안팎이 남자가 산다고 합니다. 쪽방에는. 그러니까 15% 안팎이 여자가 사는 거죠. 그런데 65세 인구를 따져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 인구가 더 많은데 되게 한 57대 43 그런 정도 잡습니다. 즉 6대 4 안팎인데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파악할 때, 그런데 쪽방에는 남자들이 절대 다수가 삽니다. 비주택이라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 쪽방이라고 하는 것 말고 한 6,500 안팎에 되는 서울의 동자동이다 군데군데 그렇게 있는데, 저는 쪽방에 살아보진 않았고 두 아들이 서울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한 4-5평 되는 원룸, 그런데 거기 얻어주면서 이렇게 둘러보면 투룸도 있고 또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이렇게 가보면 역시 돈이 있어서 좋은 데다 얻어줘가지고 둘이나 있었는데 방 하나씩 따로 쓰면 얼마나 좋으련만.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거의 단독주택을 둘이 쓰는데 거실까지 있어가지고 서울 개념으로는 3룸에서 산 적도 있지만, 참 그 비좁은 4-5평 되는데 화장실 있고 주방 있는 데서는 저 안사람이 올라가면은 두 아들의 4식구가 거기에서 책상에다 의자 올려놓고 다른 거 밀쳐놓고
네 명이 거의 따닥따닥 붙어서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다른 사람을 비껴야 되는데 잘못하면 밟는, 거기서 이제 공부하니까 꿈을 안고, 우리도 그나마도 어렵게 그 방세다 용돈이다 등록금이다 대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도 고단하고 또 고단했는데, 역시 남자들이 그런 곳을 많이 사는데 그 원인 중에는 돈이 없어서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돈 있으면 방 큰데 못 얻어서 누가 못 삽니까? 그런데 그런 쪽방에 살면서도 방세가 한 20에서, 대개 이제 원룸은 보면 대학가 원룸은 뭐 한 30에서 50여 가지고 원룸도 품질이 다르죠. 그런데 쪽방은 대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또 다른 비용도 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한 6, 70만 원, 한 60만 원 안팎을 타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로서는 뿌듯하게, 아주 빠듯하게, 그리고 병원 갈 돈이라든가 다른 어떤 경비는 거의 남지 않는, 거기서 일상생활을 겨우 하고 밥도 이렇게 무료로 주는 데서라든가 먹는다든가 하루에 2끼 먹는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 사는 이유가 돈인데, 그렇다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돈이 없고 여자들은 돈이 있느냐? 대개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은 여자들이 더 가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자들이 더 돈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물론 남자들은 극과 극이어서 1인 가구를 평균 낸다 하면은 그게 여자보다 더 많을지는 몰라도,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오늘 신문에서도 보니까 나왔던데요. 서울에는 전세만 해도 71억인가 되는 게 있다고. 그런데 이쪽 방은 한 달에 20만 원 안팎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층이 크게, 진폭이 크게 나기 때문에 평균을 따진다면 여자보다 1인 가구가 더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남자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거기 산다 하는데, 그걸로만은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여기 안 사는가 물어보니까, 여자들이 여기에 살기에는 너무나 불안하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 폭행 사건도 나고, 남자들이 거의 살다 보니까 뭐 여름 같은 때는 막 벗고 살고, 또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때로는 성폭행 사건도 나고, 그리고 여자를 직접 겨냥해서 여자가 피해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남자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여름에 문도 못 열지. 그리고 남자들끼리 싸우는 게 그게 살벌하지. 때로는 여자들이 폭력을 당한다든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불안해서 못 산다. 좀 돈을 더 주더라도 더 좀 안전한 원룸이라든가 이런데, 제가 오늘 참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남자들이 왜 쪽방에 많이 살까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역사죠. 한 사람 한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대개는 연원이 있죠. 부모에 있고, 대개는 또 결혼하는 상대도 있고, 때로는 아주 그 자녀들이 괜찮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그 오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좀 돌보는 사람, 즉 도움을 받는 친인척이든 자녀든 그런 관계도 있고, 물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 너무 술 먹고 이게 그 뭐랄까요, 부모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녀들과 이제 연이 끊어진, 자녀들이 뭐 핸드폰 번호 바꾼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해가지고 찾아올 수도 없게, 통화도 할 수 없게 피해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남자라는 건 되게 그렇게 무섭기도 하지만 왕은 죽일 수는 없어. 그러나 죽일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늙은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그 권위를 바꿀 수 없는데, 가난하고 질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뭔가 그 자녀로서는 이제 그런 부모를 원망하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로서도 사실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에게 부모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즉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저런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사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원인은 돈이라든가 여자들이 거기를 깊이 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런 연구가 돼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사실이 입증되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라고 봅니다.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병원 같은 데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남남처럼 느껴질처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또 의사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그 살가운 면이 없는, 정이 없는, 그냥 이 여자는 뭐 괜찮은 차림이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도 남자가 그런 데 살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볼 때도 둘 사이가 정말 이게 부부가 맞는가? 할 정도가 돼 있으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사는 수도 있고 그러겠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애틋하지 않으니 그 밑에 있는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는 가부장으로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떤 그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녀들도 마치 자기 부하처럼 자기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들도 이제 그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겠죠. 그런 관계가 어그러져서 거기에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이제 어떤 그 수급을 받아야 되는, 또는 병이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자발적으로 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집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데도 그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다고 그 넉넉해가지고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대개는 형제들과도 관계가 틀어진 것 중에는 또 돈이 얽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뒷바라지를 했다든가, 그럼 돈 투자하는 거죠. 아니면 형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로 쓰는 전 재산인 한 1억을 빌려줬다든가.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되면 좋으려면, 좋지 않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뭐 연락처를 끊어버린다든가, 연락처를 이제 바꾼다든가, 그러면 찾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산다든가 그러면은. 그런데도 이제 이게 그 또 사람 사는 곳은 몇 명만 연결하면 연결되는 거니까, 그 형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연락을 받으면 동생이 이제 와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기서 대면하는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동생은 이것저것 다 잃고 이제 떠나는 마당에 형이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지 하고 오는데도 형님 하고 부르면 그 동생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너 내 돈 내놔, 응? 내 돈 내놓으라고, 그게 무슨 돈인데 하면서 최후까지. 퀴블러스가 얘기했잖아요. 죽는 사람의 단계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나만 살려준다면 어떨 것입니다. 가정을 해서 애원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우울해지다가, 불안해지다가 수용하는, 그래, 내가 이제 와서 죽는 마당에 동생이 그 돈 빌려가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랬겠지, 내가 뭐 돈이 더 있었으면 더 도와주기도 하련만. 그리고 얼마나 고단하면 연락도 끊어버리고 고의로 그랬겠느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돈이 거짓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거짓말했겠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부정 단계에서 이놈 안 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놈을 보기 전에는 하고 집 막상 그 동생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분노 단계, 그걸 사귀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관계가 역시 어그러진 거죠. 형제 관계도.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도, 자녀 관계도, 형제 관계도, 그리고 다른 아는 지인들도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굴 막 원망하고 딱 꽁 이렇게 얽어가지고 얽어매고 걸고 풀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살기가 눈빛에서 돋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한번 의무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자기와의 관계, 나와 내가 맨 모습에 나가 있잖아요. 진짜 나, 가짜 나, 남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철학적 자아 내지 뭐 아니면 그 심리적 자아 내지 정서적 자아 내지 이 자아의 모습, 나의 모습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 심성이 본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이 왼수놈 돈 때문에 잘못 보증 서가지고 그때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 그리고 그 여자가 나를 속이고 돈을 가져가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그 나가 이제 주마등처럼 쫙 자기 인생이 스치면서 그 나와 내가 여러 모습의 내가 막 부딪히는 거. 이건 나와의, 내 안에 있는 나와의 나의 관계죠.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 나와의 관계에서도 나와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남과도 화해를 못하고 나와 내가 화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쪽방촌에 사는 남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런 모습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곳은 다 쪽방이죠. 누우면 한 평 차지하지 두 평을 차지하면서 그것을 점유하면서 잘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 아무리 침대가 커도, 아무리 아파트가 넓어도, 아파트 뒷파트 옆파트 천하 없는 집이라도 자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한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쪽방에 사는 것인데, 왜 남자들이 그렇게 쪽방에 많이 살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계, 곧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자기 스스로 우리를 가두지 않는가. 태수형, 남자가 왜 이래? 남자는 왜 이렇게 쪽방에 많아? 그런데 더 문제는 쪽방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룸이든 빌라든 저택이든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서울시에서 그 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 고독사 하는 사람의 7, 8할이 남자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고독사를 많이 한다고요. 이건 쪽방과 다른 어떤 뭐 넓은 방, 집을 다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사자 중에서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80대 남자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중에서도 1위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1위잖아요. 근데 80대 남자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의 무려 6배예요. 6배. 그렇다면 80대 남자들은 왜 이렇게 고독하게 자기를 스스로 죽일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까? 그만큼 남자는 어찌 보면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여자는 생명을 품고 있어봤고, 그리고 그 생명을 키워봤고, 그리고 그 생명을 키우면서 내 생명이 자식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자식은 내 분신과 같아서, 자식과 내가 사는 것이 같기 때문에, 여자들이, 장애아를 둔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즉, 내 이 자녀는 내 몸으로 나왔는데, 내 몸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는 내가 못 죽겠다. 내가 자녀보다 오래 살아서 자녀가 나 먼저 떠나는 것, 즉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장애 아들, 딸을 돌보는 것, 그것이 희망 1호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그런 생명에 대한 의식이, 생존력, 생명사랑, 자기애죠.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모성애가, 그런 생명의식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축됐다 하더라도 아무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자기 목숨도 훨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하냐, 앞병에 걸렸는데 이런 고질병을 내가 앓으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돈도 못 벌었는데 자식들한테 줄 것도 없는데 괜히 피해만 그런 어떤 이 극과 극을 달리는 빈부에서도 극과 극을 달리지만 그런 생명의식에서도 빈부를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80대 남자의 자살률은 무려 우리나라 그 높은 우리나라의 6배나 높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저런 것이 사고사도 많고 자살도 많기 때문에 남녀의 여기서 보듯이 평균은 이제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남녀의 어떤 평균 수명은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65세 이상 보면은 57대 43 해가지고 뭐 여자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모습도 좀 관계를 원활하게 할 때 배우자 좀 존중해주고 조금만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근데 왕처럼 죽일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거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혁신하면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와 자녀가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 이상 뭐는커녕 용돈 안 줘. 어버이날 되는데서 어버이날 되면 뭐 자녀들이 얼마 줬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재미로 살자 냈다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녀는 내가 낳아서 키우긴 했지만 내가 어려운 속에서 정말 못 입고 못 먹고 가르쳤지만 제밥벌이 하면 어디야? 건강한 게 어디야? 그 형제는 돈 빌려갔어. 1억. 얼마나 그게 큰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말할 거 없어. 그러나 그거 가져간 이 동생도 그거 실패하려고 했겠어? 그거 떼어먹으려고 했겠어? 그래. 남한테도 줄란지라 사기도 당하는지라 뭐 도와줬다고 생각하자. 원통하긴 하지만 지가 좀 나으면 괜찮겠지. 크게 마음먹으면 병도 안 들고 마지막에 딱 얽힌 상태에서 가지 않으려면 참 말이 쉽지 쉬운 문제는 아니죠. 현실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실제로 자기가 좁은 데에 산다 하더라도 넓게 아까 저도 이 쪽방에서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이렇게 그럴 때 그래도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오면서 주변을 보면은 막 좋은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랑 원룸 투룸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저기다 보내면 좋으려면 돈 10만 원만 더 보태면 저기 사는데 그러면 더 공부 잘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공부 못하는지도 몰라요. 좀 결핍의식도 적절하게 느끼고 고생도 좀 해보고 희망 있는 고생도 하고 그러면 쪽방이 호텔이 되고 싸우면 호텔도 쪽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쪽방에 남자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추정컨대 아마 이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관계 때문에도 거기에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면서 거기에서도 희망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한다면 얽힌 것도 푼다면 그러면 더 인생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인생이 뭐 실패한 인생이라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이라든가 폄하한다든가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제가 그 팩트를 보고서 한번 나름대로 그냥 추정해 봅니다. 감사합니다.